공동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지가 지금 거의 50년이 돼 가서 한 앞으로 3, 4년 지나면은 이걸 폐기할 수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새로운 협정을 이제 체결하려고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가 안 돼 가지고 그 뭐 대륙의 연장설에 의해서 이제 대륙붕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유리하게 돼 있었는데 일본 쪽에 푹 꺼져버린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유엔 해양법이 1982년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 등등에서 이제 근거리법이 이제 채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질광구의 한 80%를 일본이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더 걱정도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그 오 국장님을 모시고 지금 강의를 좀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러면 화면 공유하셔가지고 네, 좀 이렇게 말씀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이거 화면 공유가 저한테 그 권한 와 있는지 정말. 아, PPT 띄우셨나요? 아니 아직 안 띄워내죠. 혹시 공동 운영자 지정돼 있습니까? 선우야? 최선우 조교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 예, 됩니다. 예,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지금도 국토교통부에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예전에 김현빈 서기관님하고 같이 일했었고요. 예, 예. 그러면 여는 동안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제가 칠번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는 예전에 박춘호 재판관님 계실 때 예, 예. 그때 박춘호 재판관님께서 가끔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요 사안이 그때 한 뭐 10년도 더 된 저희 건인데 이 사안이 나중에 좀 중요해질 텐데 누가 좀 신경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가끔 하셨거든요. 예, 그때부터 아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고 그리고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에서 그 박사 공부하면서 요걸 포함하는 내용의 논문을 썼었습니다. 예. 아, 그러시구나. 그 예, 논문도 이제 논문도 책으로 나왔던 게 이제 Overseas Energy Investment of Korea and Japan이라고 해서 예. 책이 8g 맥밀란에서 나왔고 그 책은 한 2주 전쯤에 제가 고대 법학 도서관에 예. 기증해 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네.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 이게 파일이 커서 그런 것 같은데, PDF로 잠깐 변환해서 올리겠습니다. 음. 다시 한번 파일을 올려보겠습니다.
이 용량이 크던지, 최순을 조교? 최순을 조교. 오류 코드가 나는데요. 음, PDF 파일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 국정이 그러시면요. 예, 예, 우리가 올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최선우 조교가 올려서 뭐 한 장씩 넘기라면 우리 넘기면 되니까요. 네. 우리 단톡에 올려주시겠습니까? 그 단체 카톡으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 자료를요. 지금 보고 있지? 어. 음. 잠깐 제가 그러면 지금 text를 올리고, 저기 예, 그 국장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일을요. 예, 우리 예, 저자와의 대화 여기 단톡에 예, 예. 올려주십시오. 끌고 와서 그 음, 파일을 뭐 저 카톡에 보내주셔도 되고요. 예, 그러면 우리 그 조교가 그 지금 들어와 있는 최선우 조교가 본인이 띄워줄 겁니다. 보고 가시면 됩니다. 예, 예. 그만, 음, 제가 외부로 해서 내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 최선우 선생님께 공유했는데 그거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니, 최순우한테 어디로 주셨습니까? 카톡, 톡으로, 그, 톡으로 드렸어요, 톡. 예? 톡으로요? 예, 예. 선우 최순우 쪽에 받았어요? 어, 예, 예. 아, 예, 나오네요. 예. 아, 저는 그러면 오성익 국장님으로부터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까 설명드렸던 책 표지를 커버를 했는데요. 예, 고대 법대 도서관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올해 주제는 이제 칠권구에 대한 내용인데, 예, 이게, 요 해양법 분야에 관심 있으신 교수님 말을 해보면, 왜 이렇게 해양의 이슈가 중요한데, 자꾸 이게, 뭐 이게 잘 안 모아지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요 해양 포럼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칠광구에 대해서 좀 더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예. 예, 칠광구를 좀 이제 국민들께서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 예, 몇 개 학교에 가면서 이게 특강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잘 모르십니다. 칠광구가 있었느냐. 이제 이 사안은 칠광구 노래가 나왔던 1980년대에 최소한 그때 기억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노래 들어봤다. 그때 이름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다더라. 뭐 그 정도를 알고 계시고 요즘 좀 이게 젊은 분들 그나마 칠광구 들어봤다고 하면 영화를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영화는 이제 안성기 배우가 나오고 망한 몇 안 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예. 그 이제 아시다시피 칠광구는 이제 우리 제주도 남쪽 큐슈 앞바다 쪽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이제 석유 가스를 개발해보자 라는 취지로 1974년에 이제 같이 서명하고 78년에 이제 발효가 됐죠. 예. 그 내용을 우선 역사를 보고 그간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어,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 우선은 이 역사를 좀 알아야 하는데 이 그림은 익숙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땅이 있고 땅에서 12, 해수면의 시작점 거기서부터 베이스라인부터 12마일은 영해, 베이스라인에서 24마일은 접속수역, 그 다음에 배타적 경제 수역을 200마일 이상 뭐 이렇게 가져가게 되고 대륙붕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대륙붕의 역사는 이게 뭐 우리 어린 시절에는 뭐 사회책에서 수심 200m까지가 대륙붕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쓴 거고 사실은 대륙붕의 개념은 바다가 육지로부터 쭉 연장된 그 땅이 해저로 들어간 그 부분을 말하는데 이 대륙붕이란 개념이 제대로 언급됐던 때는 언제냐면 1940년대 후반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대륙붕 선언을 합니다. 네, 그 당시에 그 100패덤, 180m 깊이의 바다까지는 180m의 바다에 있는 그 해저, 해저 지층토, 여기는 미국이 관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게 이상하게 발표하나 한데, 그 트루먼 대통령이 발표했던 1940년대까지만 해도 영해를 제외한 모든 영역은 모두의 것이라고, 무주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해를 넘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되게 이상한 발언처럼 들릴 수 있었습니다. 해양법에서도 대륙분 개념 자체가 없었고, 영해 이외의 범위에 대해서 해양의 경계를 논한 적은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초로 국제법적으로 이 발표를 한 게 트루먼 대통령이 최초입니다.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까 봐서 그런지 트루먼 대통령의 자서지나 이런데 전혀 이 자신의 트루먼 선언을 언급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대륙붕이란 개념은 되게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당시엔. 이렇게 시작된 이유는 뭐냐면 기름을 파다 보면 육지에서 이제 시추탑으로 해서 드릴링을 해갖고 땅을 파다 보면 바다 쪽으로 이 석유 매장된 곳이 연결되는 사례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영해까지는 뭐 어떻게 되는데 영해를 넘어서까지의 그 얕은 바다, 분명히 바다 아래긴 한데 영해를 넘어선 데까지 가면 이 기름은 누구의 것인가?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최소한 그 나라 거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때는 뭐 또 3마일, 1마일, 3마일, 이 영해도 되게 좁게 봤던 때인데 아무튼 그 영해를 넘어선 부분 그 아니, 바다 아래에 있는 해저 지층토에 있는 그 석유는 누구의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미국이 먼저 할 수밖에 없죠. 당시의 주요한 석유 생산국인데 거기에 자원이 있는 걸 뻔히 아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륙붕, 영해를 넘어선 어느 바다 구역에 대해서 이거는 연안국이 관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트루먼 선언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국제법적으로 또 이제 많이 알려진 게 그거에 따라서 남미 국가들, 즉 다른 나라들이 발표를 했고 그때 그때 또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과 연관될 수 있는 200마일은 자기네 거다, 자기네가 관리하겠다는 그런 그 발표가 있었고 트루먼 선언의 맥락에 있는 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했던 평화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아무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당시에 대륙붕 지금 우리가 대륙붕이 당연히 영해 넘어 있는 대륙붕이 당연히 연안국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94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아주 새로운 개념이었고 그게 이제 그러한 불분명한 시대에 음, 그 대륙붕에서 자원이 중요해지면서 그 경계에 대한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 대륙붕 경계 획정이 이제 1960년대 이제 석유 자원이 바다에서 발견되고 하면서 이제 바다의 그 경계를 지우려는 그 경쟁 그리고 그 경계 획정에 대한 재판까지 가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국회 대륙분 판결이라고 머시 컨티넨탈 셰프건이라고 이거는 서독하고 그 인근의 덴마크, 네덜란드가 이제 해양의 경계, 대륙붕의 경계를 갖고 ICJ에서 재판했던 사례입니다. 요때 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원래 소독의 대륙붕은 만약에 중간선으로 했으면 되게 작게 잡혔을 텐데 아래 작은 부분까지. 근데 이때 이 서독의 변호인단이 디펜스를 잘해갖고 그래도 넓게 잡아냈습니다. 바다가 좁지만 그래도 땅이 커서
육지 영토의 대륙 연장선, 우리가 요즘 듣는 육지 영토의 대륙 연장선을 관철시켜서 소독이 좀 더 넓은 대륙붕을 ICJ 판결에서 확보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북해 대륙붕 예, 판결인데요. 이것이 이때 참여했던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 오다 시게루라는 사람입니다. 오다 시게루라는 일본인 일본인 당시 변호사예요. 국제법 변호사가 소독 변호인단에 참여해서 이 승소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대륙붕 역사에서 아이러니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분이 해양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계기가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한 평화선입니다. 평화선. 평화선을 발표했을 때 50년대 초에 발표했을 때 오다 시게루는 되게 젊은이였는데 그때 일본에서는 그 우리의 평화선 발표에 대해서 되게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다는 영해 이외에는 주인이 없는 건데 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 뭐 이런 논리를 해서 되게 반발을 많이 했는데 그런 반발로 공개를 하면서 해양법을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이 오다 시게루라는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가 이제 커서 서독의 이 ICJ 재판소에 이 판결권에서 소독 변호인단에 참여했는데 이때 육지 영토의 대륙 연장선을 거의 만들어냈다고 봐야 하는데 이 사람 덕분에 이 소독팀이 이겼습니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그 판결의 결과를 갖고 우리가 7광구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중간선 비슷하게 해서 발표하려고 했었고 그때까지 준비된 건 6광구입니다. 6광구. 6개의 광구, 한반도 주변으로 해서 6개의 광구를 그리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그 직전에 이 발표는 1970년 5월에 있었는데 해저광물자원법 시행령에 별표에 붙어 있는데 그 발표 직전에 해당한 1969년에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이 판결의 내용에 근거해서 그러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 판결의 내용, 육지 영토의 자연 연장설에 따라서 한번 그어보자 해보니 한국부터 쭉 아래쪽으로 내려간 그 칠광구 부분이 더 그려질 수 있겠다고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광구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근데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대륙분 경계 획정의 원칙이 아까 1969년의 판결에서는 육지 영토의 대륙 연장설 그게 주된 원칙이었는데 이게 1980년대 들어오면서 1985년 리비아 몰타 이 판례 이것도 그렇고 유엔 해양법이 1982년에 이제 성안이 됐는데 여기서도 이의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좀 중간선은 유사한 거리를 중심으로 한 경계 획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런 유엔 해양법이 1982년에 이제 성안이 됐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유엔 해양법입니다. 이게 1994년에 발효가 됐고 그 중간선 원칙이 원래 이제 국제법적으로 언급이 됐던 거는 1958년에 제네바 협약에서도 이제 중간선을 얘기했는데 이때는 이게 서명 안 한 나라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아무튼 국제법적으로 중간선을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의 초안에서 이게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리비아 몰타 ICJ 판결에서 이 중간선에 기본한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특히나 이제 유엔 해양법에서 EEG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게 이제 거리 개념 뭐 해서 경계를 획정하게 하고 그 가운데 특히나 중요한 게 어떤 섬을 기점으로 해서
뭐 200캐리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중간선을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 이 중간선 원칙이 좀 더 이 대륙분 경계 획정의 중심 원칙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칠광구 역사를 우선 보면 1969년에 아까 ICJ 판결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칠광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 해저 자원, 특히 석유가스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도 석탄에서 석유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산업화가 이제 좀 더 구체화돼 가고 있을 때니까 석유에 대한 수요가 많을 때고 이런 때에 1969년에 유엔 에스캅에서 동중국해에 세계 최대 석유 자원이 매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는 1968년에 한국, 일본, 대만 연구진이 미국 해군 조사선을 타고 에머리라는 우주홀 연구소에 그 박사님의 지휘하에 같이 타서 조사했던 결과를 1969년에 발표한 겁니다. 근데 이 발표가 있으니까 뭐 특히나 다들 산업화 해가려고 하고 석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중동은 중동 전쟁 때문에 불안한 상태니까 어떻게든 인근 자기 국가 안에서 석유가 생산되면 되게 이게 석유가 생산되면 좋은 에너지 안보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대만, 일본이 원래 같이 공동 개발하는 걸 논의하다가 이게 이제 중공, 당시의 중공이죠. 대륙에 있는, 대륙에 있는 중국이 반발을 심하게 하니까 이 한국, 일본, 대만의 공동 개발의 이슈가 이제 없어지고 그걸 포기한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한국하고 일본이 그럼 우리 둘이 하자. 이렇게 하면서 한일 간의 공동 개발이 논의돼서 지금의 칠광구 협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74년에 1월에 서명이 되고 78년 6월에 발효가 됩니다. 그때부터 기본적으로 50년은 간다. 이렇게 돼 있고 그 50년이 2028년 6월입니다. 근데 2025년 6월에도 이제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하면서 그 가끔 미디어에서 헷갈리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2028년 6월에 종료를 하고 싶으면 우리가 예정한 50년이 되는 그 시점에 협정을 종료하고 싶으면 그 3년 전에 문서로 통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정에. 그래서 그 문서 통보 시점이 2025년 6월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보면 전세 계약 끝내기 전에 그 언제까지 나갈 거예요라고 한 몇 달 전에 집주인한테 얘기해 주는 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계약을 서로 이제 마치기 전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3년, 3년 전에 종료할 의사가 있다는 걸 상대방의 문서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2025년 6월, 내년 6월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초기 80년대에는 그래도 한일 양국이 같이 이제 드릴링을 하고 뭐 외국 석유사도 불러서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서로 이제 처음에 해보니까 뭐 가스 징후 뭐 3번 나왔다 뭐 이 정도밖에 실제 발견이 안 되고 드릴링만 몇 번 한 게 됐고 그래도 계속 해보자는 의지를 갖고 하는데 2010년부터는 아예 공동연구 중단을 선언하고 일본이 공동연구를 중단한 이후에 우리가 같이 좀 파보자고 해도 거부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실반부 획정 배경은 아까 1969년 에머리 리포트, 에스캅에서 발표한 에머리 리포트가 있는데, 여기 사진이 이제 에머리 박사의 사진인데,
여기 아래에 있는 그 사람 이름들이 그때 그 1968년 조사선에 탔던 분들의 이름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 분도 있죠. 한국 분도 있고 양성진, 구자학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국 측에서는 대만 쪽에 대만 석유사의 연구자분이 탔고 일본은 일본 석유공단 쪽에 분이 탔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이 오른쪽에 지도는 뭐냐면 이게 그 박춘호 재판관님이 생전에 하버드 인터내셔널 로우 저널에 실었던 Oil Under the Troubled Water라는 그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 그 아까 에머리 리포트의 그 발표 내용, 중국해 관련된 발표 내용을 지도에 담은 게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딱 칠광구 쪽에 많이 이제 어둠을 거쳐 있는데 이 어둡게 칠한 부분이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을 것 같은 유망한 지역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이렇게 지도상에 표시한 겁니다. 칠광구하고 많이 겹치죠. 네, 다만 여기서는 이제 이 결과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니까 드릴링, 직접 탐사 시추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추 작업을 해서 정말 그 기름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그럽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지금 우리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해서 이제 12월부터 1월 사이에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라는 시추선이 와서 파괴되는데 그것도 이거 비슷한 겁니다. 이 탐사라는 게 이제 물리 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하고 나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기름이 있는지를 그리고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시추 작업을 통해서 그 매장의 그 정도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 연구 보고서도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이제 1969년에 아까 그 에머리 리포트가 발표되고 공중국해에 저렇게 기름이 많을 것 같다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이제 한국, 일본, 대만 다 이제 광고를 발표합니다. 우리만 발표한 건 아닙니다. 그중에 우리가 발표한 내용은 1970년 1월에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라는 법률을 발표했고, 그 해저광구도, 사실 뭐 법전에는 이거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에 붙은 건데, 거기는 좌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좌표를 지도상에 표시한 게 이 내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육광구만 생각했다가 1969년에 ICJ 판결, 소독과 노르웨이 덴마크의 그 판결 결과를 보고 육지 영토의 대륙 연장선에 따라서 추가로 더 그은 게 칠광구입니다. 칠광구의 위치를 보면 큐슈 지역 바로 앞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해구, 갑자기 바다가 깊어지는 오키나와 해구 앞까지 그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래 처음에는 이제 한국, 일본, 타이완이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하자 뭐 이런 논의를 했었는데 그러다 이게 논의가 당시에 지금의 중국, 대륙에 있는 중국이 반발이 심하고 항의를 하니까 우선은 요거는 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한국과 일본 둘이 하자 해서 1972년부터 협의가 이루어지고 실무회담을 하는데 이때는 실무자들끼리는 결론을 못 내립니다. 워낙에 중요한 사안이고 양측이 주장하는 근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ICJ에서 육지 영토의 대륙 연장설에 근거해서
대륙군 경계를 획정했으니까 그대로 가자 이랬고 일본은 아니 1958년 제네바 협약에서 중간선 얘기했지 않냐. 그리고 모름지기 경계가 불분명하면 중간선이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버텼습니다. 서로. 자기의 논리가 맞다고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뭐 실무적으로 요 사안에 대해서 들었던 어떤 관료분 얘기로는 그때 아이고 뭐 소독 그 육지 영토의 대륙 연장선을 얘기한 게 일본 변호사던데 뭐 이러니까 좀 일본 측이 머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어떻든 실무진 간에 그건 그거고 했겠죠. 네. 아무튼 이게 팽팽하게 대립하니까 합의도 안 되고 이럴 때 당시에 그 외교의 백 채널이었던 김종필 마사요시 라인이 가동이 돼갖고 그러면 서로 주장이 겹치는데 거기는 같이 개발하자. 이렇게 정치적인 아이디어를 서로 이제 교환하고 이거에 근거해서 예, 협정안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1973년 10월 욤키퍼워 전쟁, 4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니까 우리 오해 쇼크를 처음으로 겪었죠. 그러면서 이제 협정이 급물살을 타고 그 바로 다음에 1월에 협정이 체결됩니다. 다음 페이지. 죄송합니다. 그 지금 실광구 그린 거를 보면 이게 단면상은 어떻게 되냐면 한국으로부터 육지 영토의 대륙 연장, 육지 부분이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쭉 가서 중간선을 훨씬 넘어서 쭉 대륙붕이 가고 오키나와 해구라고 갑자기 깊어지는 심연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올라와서 바로 일본 해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칠광구 수역은 여기입니다, 여기. 중간선에서 일본 쪽의 부분에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요 노란 부분까지가 칠광구 수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관점에서는 잘 그었다. 예, 뭐 그러겠죠. 근데 일본 관점에서는 일본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은 아니 왜 반반도 아니고 각 우리 자기 나라 일본 쪽에 가깝게 해서 공동개발 구역을 그었냐 반발이 심하죠. 아무튼 그런 반발이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단면으로 봤을 때 중간선에서 일본 쪽에 가까운 부분, 이 칠광구 수역이 있는 쪽이 양측 주장이 겹치고 이곳을 공동 개발하자고 하니까 네, 그런 일본 쪽에서는 그런 반발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 지도는 이제 협정이 체결됐을 때 그 내용을 거기 있는 좌표를 이렇게 자세하게 찍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유현민 서기관님께서 예전에 공유해 주셨던 오다 시게루가 이 협정 직후에 쓴 논문, 그 논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돼 있고 이쪽은 중간선에 해당하는 선이고요. 이 오른쪽 이 라인은 우리나라가 한국이 주장했던 그 선입니다. 오키나와 해구에 가깝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왼쪽 이 부분은 중간선 부분이다. 특히 이제 중국과의 중간선에 해당합니다. 중국과의 중간선. 중국과의 중간선에 해당하는 게 요 라인입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이때 이 협정은 두 개로 나눠졌어요. 남부 대륙붕이라고 하고 하나는 북부 대륙붕이라고 하는데 이쪽 이 요 진한 선이 있는 쪽은 이때 경계가 확정됐습니다. 뭐 딱 가운데 선, 예. 여기는 수심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선이 확정이 됐고요. 이 아래쪽은 서로의 주장이 너무 팽팽하게 맞서니까 요 다이아몬드 비슷한 요 모양의 주장이 겹치는 부분을 공동개발 구역으로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1974년 1월 30일에 서명했고, 74년 12월에 한국은 바로 그해 12월에 비준을 합니다. 국회에서. 근데 일본은 비준을 1977년 6월에 가서 합니다. 우리보다 3년 늦은 건데,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하는데, 아니, 왜 일본에 불리한 내용으로 만들어서 이게 비준하라고 하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동중국해는 중국도 중공, 대륙에는 중공도 관련되는데, 이거 이렇게 가도 되는 거냐? 뭐 이런 류의 이제, 이제 반발도 있었고, 등등. 다양한 이유로 이제 비준이 정체되다가 1977년 6월에 가서 당시 일본 수상이 그래도 이걸 하긴 해야겠다 해서 밀어붙여갖고 역대 비준이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때 그럼 기준을 왜 77년 6월부터라는 거 78년 6월부터라고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제 우리는 해저광물자원법이 있는데 일본은 해저광물자원법이 없습니다. 거기는 광업법입니다. 광업법. 우리는 광업법하고 해저광물자원법 두 개의 체제인데 일본은 그냥 광업법에서 모든 걸 다루게 하다 보니까 당시까지는 그 광업법이 이런 해양의 광물 자원에 대한 것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껏해야 산 하나에 대해서 광물 채굴권을 주는 게 광물법의 내용인데 산 하나 갖고 바다에 큰 넓은 광구 지금 7광구의 사이즈는 우리 남한의 80% 면적입니다. 80% 면적의 광구를 또 뭐 몇 개로 쪼갠다고 해도 한 개 저희로 치면 한 개 돌 사이즈는 되는데 소구조차도. 근데 당시에 일본의 광업법은 그냥 그 산 아래 거기서 석탄을 캐보세요. 뭐 이렇게 허가해 줄 수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 공동개발협정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좀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1년을 또 연기했습니다. 연기해갖고 여기에 마친 1978년 6월에 그때 가서 비준서를 교환합니다. 네. 국회 비준 자체는 77년 6월이었는데 그런 세부적인 실무 작업이 있어서 비준서 교환을 78년 6월 22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이제 북한, 중공 다 이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요. 그 이때 공동개발 협정에 서명하고 이런 게 되게 당시로서는 서명하고 비준하고 이런 게 양측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72년에 중일 간에 거의 국교 정상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고 1974년 1월 29일 1월 29일에는 다나카 수상 당시에 다나카 수상이었는데 일본은 다나카 수상이 망언을 해갖고 1월 30일에 서명이 안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8월 15일 이때 박정희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죠. 유경수 여사께서 돌아가신 그 사건인데 이거에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총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국가 간에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었고. 그리고 1974년 9월 5일에는 일본의 외무상이라는 사람이 남한은 한 번도의 합법 정부가 아니다. 뭐 이런 우리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여론 만약에 그 글을 했으면은 이게 협정 서명 비준이 쉽지 않았을 텐데 당시에 이제 정부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공동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 우리 외무장관이었던 김동조 외무장관하고 일본 주한 일본 대사 두 분이 서명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1월 1월 30일 날 서명 못할 뻔한 사건이 이겁니다. 이 당시 1월 30일 신문이 이런 게 있는데, 한쪽은 대륙붕 협정에 서명했다. 이런 내용이지만 그 아래 지금 파란 메모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다나카 수상이 미안하다. 말 실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한 겁니다. 해명, 사과를 했는데 다나카 수상이 말한 내용은 뭐냐면 야,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는 일본이 일제시대에 교육 잘 시켜서 그런 거라고 뭐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기분 나쁜 내용이죠. 그 기분 나쁜 내용 때문에 예, 대륙동 협정 서명 자체가 나중으로 갈 뻔했는데 어떻게 한일 간의 논의가 잘 됐는지 다나카 수상이 말실수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거를 1월 30일 오전에 합니다. 오전. 네, 1월 30일 오전에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타협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그날 오후에 서명식을 가진 게 한일 대륙공 협정입니다. 이 한일 간의 이슈들은 참 이게 다사다난한데 그래도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이제 서명까지 이룬 게 이 대륙공 협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협정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대륙분 경계, 중간선 원칙에 기반한 거고, 한국이 주장하는 육지 연장의 대륙 연장, 예, 어떤 육지 연장 원칙, 요거에 한국이 주장한 경계, 이 둘의 중첩 지역을 공동 개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공동 개발 구역, JDG라고 표현하는데, 그 범위는 8만 2,633제곱킬로미터. 우리 남한 면적의 한 82% 정도가 됩니다. 꽤 넓죠. 그다음에 양국이 동시에 조강권자, 그 석유를 탐사 개발할 기업을 지정해야 탐사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기 가끔 뉴스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한쪽이 의지를 갖고 있어도 상대방이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2010년 이후로 일본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사일런스 상태라도 우리가 우리만 답답한 상황이 된 게 요 상황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2028년 6월을 이제 협정 종료 예정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한 지 50년 시점을 종료 가능한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 해석은 꼭 2028년 6월에 무조건 종료한다는 건 아닙니다. 양측이 의지가 있다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양측이 의지가 있다면 종료 통보를 하면 안 되겠죠. 3년 전 시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료하고 싶은 때에 3년 전 시점에, 3년 전 시점에, 이제, 서면 통보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게 내년 6월입니다. 이게 참 특이한 게, 내년 6월은 또, 한일 수교 60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또 날짜도 같습니다. 6월 22일이고, 요 협정 비준한 날도 6월 22일입니다. 그 6월 22일이 되게 뭐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만 이제 뭐, 이게 칠광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 같다. 이것도 맞고요. 그래도 칠광구란 표현을 쓸 수밖에 쓰는 게 수월하기도 합니다. 우선은, 칠광구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 한반도 주변으로 그은 대륙동, 이것은 한국의 대륙동이다 해서 그은 7개 광구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1970년에 제정된 해저광물 자원개발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발표한 7개 광구 중에 하나.
이건데 제1위지는 우리 중첩 수역, 양국의 주장이 중첩하는 지역인데 7광구 전체에다가 5광구 주변에 약간 뭐 다시 뭐 선을 긋다 보니까 그러는데 아무튼 양국이 중간선 주장하고 우리 주장하고 겹치는 선을 해야 하다 보니까 7광구보다 살짝 넓습니다. 예. 그러니까 7광구하고 공동개발구역은 같다.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예. 공동개발구역이 조금 넓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해서 공동개발구역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이 대화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7광구라고 하고 7광구의 뜻을 요거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7광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고요. 다음 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일 대륙공 협정 과정에서 특이한 거는 뭐냐면 석유개발공사 지금 동해 심해 가스전 3사 준비하는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의 창립이 이 칠광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칠광구의 아이디어는 1차 오일 쇼크가 났을 때 오원철 수석이 석유를 좀 저장하는 전략 비축하는 회사 요 정도의 아이디어로 해서 우리 그런 거 국영기업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상공부 얘기하니까 상공부가 그거를 좀 더 키워서 전형적인 국영 석유 기업으로 개발부터 석유 탐사 개발부터 판매 뭐 이런 그런 걸 다 하는 전략 비축만이 아니라 탐사 개발까지 하는 국영 석유 기업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킵니다. 근데 당시 1970년대는 아마 그 시절 아시는 분은 기억이 나실 텐데 당시는 돈이 많이 들어갈 곳이 크게 두 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중화학공업, 이제 중화학공업, 포철이라든지 우리 아까 조선업도 말씀하셨는데 그때쯤에 조선업에 대한 투자 등등 이런 중공업 투자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들다 보니까 예산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당시에 닉슨이 중공하고 이제 국교를 정상화하고 뭐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서 너네가 하라 너네가 잘 지켜라라고 선언하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상황이 갑자기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럼 미군이 빠져나갈 것까지 감안해서 방위비를 증액해야 하고 무기도 만들어야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중화학공업 투자 하나 하고 그러니까 방위비 투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아무리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도 그런 석유공사에 출자할 돈 없다 하면서 그 석유 개발 국영 석유기업 개발에 대한 국영 석유기업 만드는 거는 포기됐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다가 7광구 사안이 나오고 왜 나왔냐 하면 7광구 사안이 나온 후에 일본이 하도 비준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 국회에서 되게 이거를 아니 왜 이걸 기다리냐 그냥 우리 단독으로 가자. 뭐 일본 거 왜 기다리냐 하는데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단독으로 그럼 뭘로 가냐? 당시에 우리가 석유 기업이 없었죠. 땅 팔 기업이 없는데 뭐 누구 데리고 갈 건데 이 말에 그러면서 그 예전에 얘기를 했던 그 석유개발공사 석유공사 그 건 다시 꺼내 하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1979년에 와서 국회에서 이제 통과돼서 당시 이름은 석유개발공사입니다. 석유개발공사. 지금의 한국석유공사님, 그게 만들어지고, 공사의 초대 사장은 아까 한일 대륙간 공동개발협정을 선행했던 김봉조 장관이 이 한국석유공사의 초대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 머리에서는 한일 이 대륙간 협정
이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이걸 파는 게 제일 큰 일이니까, 이걸 제일 잘하는 김동조 장관이 사장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석유가스의 부족량, 그 실광구에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드로 윌슨 센터의 보고서는 좀 이게 너무 크게 숫자가 잡힌 거 아니냐, 스페큘러티브. 뭐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다고 너무 없다고 보기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탐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제대로 탐사를 해서, 탐사 시추를 해서, 이거 우리가 한국 정부가 일본에 얘기했던 것도 그런 게 있었는데, 야, 너네 도대체 경제성이 없다는데 뭐가 그거냐? 하면 얘네 말을 안 합니다. 경제성 없는 이유를. 경제성이라는 게 가격적인 측면, 양적인 측면 이런 게 있을 텐데, 일본 애들은 경제성 없다 말만 하고 그 뜻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드릴링이라도 시추라도 제대로 해서 뭐 기름이 없는지나 확인 좀 하자. 뭐 이래도 일본은 답이 없죠. 음,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의 협정의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KMI 보고서에 있는 그 페이지를 붙인 건데요. 그나마 유일하게 가스가 좀 보였던, 가스의 흔적이 보였던 게 80년대에 3개공에서 약간의 가스가 발견됐다는 것. 이거 정도고, 그 외에는 딱히 석유가스가 발견되진 못했습니다. 그렇고요. 다음 페이지. 근데 석유가스가 없다고 단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그 왼쪽의 지도를 보시면 칠광구가 있고, 지금 이 파란 선은 뭐냐 하면, 이 파란 선은 일본과 중국 사이, 중국의 중간선입니다. 일본과 중국 간의 중간선입니다. 중간선에서 바로 붙어갖고 중국이 석유 가스를 채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이 그나마 발해만 하고 남중국해 지금 집중해서 그렇지, 여기도 그나마 집중 안 하고 있는 이 정도입니다. 우리는 하지도 않는데. 이게 중국은 그 오른쪽 지도, 이 지도는 그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일본 외무성이 일본 항공자위대 통해서 찍은 사진을 지도에 표시한 겁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의 중간선 바로 너머에 오른쪽 사진 같이 이 사진도 일본 항공자위대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중국란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석유 시추 탐, 탐사 시추선을 갖고 있고 석유를 생산하는 걸로 보인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뭐 아까 우드 윌슨 센터 보고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동중국해 부분에서도 동쪽 지역이 좀 더 유망하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이 중국 기술자의 말을 인용한 건데, 저들은 지금 칠광구 지역은 기본적으로 탐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기름이 제대로 이게 어느 정도 있는 건지 파악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 같은 그런 스페큘러티브한 그런 예측만이 아니라 이렇게 칠광구 바로 인근에 중국이 석유 가스를 파내고 있는 거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참고로 일본과 중국이 2008년에 뭐 공동 개발하겠다고 해서 칠광구에 바짝 붙여갖고 한 800m, 900m 떨어진 쪽에 공동 개발 구역을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 다음 페이지. 공동 개발 협정의 연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좀 간과하는 부분이, 뭐 양국 정상이 하자고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걸 우리는 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하면 뭐 외교부나 산업부가
그 의사결정 구조에서 되게 따르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수상이 뭐 다 맘대로 하는 구조도 아니고 경제 산업성하고 외무성 이 둘이 자기네 미션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다르게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은 정조위하고 총무회에서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법률은 당연히 미리 보고를 받고 그 행정 조치에 해당하는 것도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작년에 뭐 네이버, 야후, 라인, 라인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도 자민당에다 사전 보고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다 이 관련 의사결정 주체들의 오케이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서 우리보다 의사결정 구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공동개발 협정의 연장에 대해서 총리가 의지가 있다고, 혹시 일본의 총리가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 일본 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 그거를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개발 협정에 대한 전망은 이게 뭐 얘네가 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한다,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없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일본은 항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씁니다. 보통은 시작 시점, 그 협상의 시작 시점을 협정 종료 후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협정이 없어진 후에 협정에 대해 새로운 협정에서 논의하는 게 일본 관점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협정의 배경이 달라지니까. 지금 우리 현재 한일 대륙간 공동개발협정의 배경은 1970년대의 해양법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를 현재의 해양법 상황, 중간선이 좀 더 중시되는 요즘의 상황에 맞춰서 가겠다는 의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협정을 종료시키고 그 이후에 뭐 협상을 해도 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예가 한일 어업회담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뭐냐면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항복을 하죠. 미국한테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고 나서 항복을 하고 나서 미국 군정이 들어섰고 사실상 일본은 당시에 주권을 상실한 미국의 통치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천황보다 위에 있는 거였죠, 당시에는. 그러다가 그 주권을 회복하는 게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이때 우리 쪽에서 이 사안이 중요했던 게 뭐냐면, 물론 전후 처리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중에 특히나 중요했던 게 뭐냐? 어업보호입니다. 어업보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나마 미국 군정하에서 발표했던 게 뭐냐면 메가더 라인이라고 해갖고 우리의 동해 수역에 일본의 어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개념적인 라인을 그어놓습니다. 그게 뭐 그걸 무시하는 일본 어선이 있긴 했지만 어떻든 그거라도 있어서 단속할 근거라도 있는 거죠. 너네 왜 메가더 장군이 선언한 라인을 넘어오느냐? 당시에 우리의 어선 세력이 열악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일본은 전쟁 끝나고 금방 다 회복했습니다. 이걸. 원래 뗏목 빼고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다시 다 살려놓고. 그러면서 이 메가드 라인이 그래도 한국의 어업을 보호해줬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해서 주권을 회복하면 메가드 라인의 근거가 없어져서 그거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그럼 그걸 대체할 거를 뭐 논의해 보라고 하는데 일본이 어폐담을 복구 안 합니다. 예. 왜냐? 아니, 주권 없는 일본이 주권 있는 한국하고 회담하면 불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일
미국하고 캐나다하고는 어업 협정을 금방 다 했습니다, 당시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전에. 거기는 그렇게 빨리 어업 협정을 하면서 한국하고는 안 합니다. 그거를 샌프란시스코 조약 지나고 주권이 회복된 다음에서야 그 발효 후에서야 이제 한국하고 어업회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가만 놔두면 일본 배들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평화선이라는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평화선은 기본적으로는 어업보호선이죠, 어업보호선. 거기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를 조금 늦추면서 대륙붕의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신들의 우호적인 국제해양법 체제와 판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겠다. 뭐 이것도 여러분이 뭐 다 예상함직한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국제해양법이 중간선, 그거에 좀 더 무게중심이 가 있고, 2010년, 최근에 있었던 판례, 호주 동티모르 판결도 중간선에 근거해서 판례가 만들어진 것 등등 해서 일본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이 새롭게 현재 협정은 종료하고, 그나마 해도 종료 후에 뭐 새로운 협정을 얘기할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은 일본 정부가 직접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예.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 발표는 안 했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느끼게 하냐 하면, 하네하라 아스코 같은 일본 해양법에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미나 참석해갖고 그런 내용을 흘립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흘렸던 게 KMI 세미나 때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디폴트는 이게 종료 후 새로운 협정 그나마 한다고 하면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짐작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동티모르 호주 PCA 중재재판 결과인데 이 중재재판은 당초에는 요 지도에서 왼쪽 지도에 보시면 티모르 동티모르가 독립한 후에 호주와 동티모르 간의 해양의 경계는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의 영토일 때 그때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뭐냐면 이쪽이 그 일본의 오키나와 해구 같은 게 이쪽에 있어서 쭉 육지 영토의 대륙 연장 이 개념으로 해서 이 경계선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동티모르 입장에서는 이거는 뭔가 이게 정당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을 품고 계속 이의 제기를 했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재판을 걸었는데 이거를 받아들였습니다. 호주는 그 재판을 거부했는데 결국은 재판소에서 호주 너네 들어와야겠다 해갖고 그 재판에 들어갔고 그 결과는 오른쪽 같습니다. 오른쪽. 여기 왼쪽 지도의 요 점선에 해당하는 메디안 라인에 유사하게 이렇게 최종의 선이 그어졌습니다. 다만 이때 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중간선의 원칙이 적용됐다. 뭐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호주와 동티모르가 공동 개발하는 그레이트 선라이즈라는 그 유전이 있는데 그거는 많은 부분이 이게 동티모르 수역 쪽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간 그 호주 호주가 많이 참여해서 특히 그 우드사이드라는 호주 석유 기업이 들어와서 했던 그거를 어느 정도 인정해갖고 이거는 계속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뭐그 가버넌스는 좀 더 뭐 동티모르에 유리하게 합니다만 이 지역은 계속 공동 개발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고 잠깐 저 위에 지도 좀 가볼 수 있을까요? 예, 요거. 예, 요거. 여기서 그러니까
동티모르에 해당하는 게 일본, 호주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돼서 당초에 그 호주나 한국은 이렇게 육지 영토의 대륙 연장 이거에 맞춰서 선을 그었었는데 음, 일본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동티모르가 그거를 중간선으로 가자는 쪽으로 해서 재판을 받아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할 것 같고요. 아, 참고로 이 지도를 사실은 칠광구하고 이 칠광구와 그 주변의 중국의 개발, 뭐 공동개발구 이런 것들이 나온 우리나라 지도를 좀 찾아봤는데 좀 찾지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 홈페이지들을 뒤져갖고 요거 그나마 찾았고요.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해양연구원의 양희철 박사가 요 칠광구와 주변 수역에 관련된 가장 정확한 지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양희철 박사님께 요청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확한 칠광구와 그 주변 수역의 개발 상황이 담긴 지도를 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참고하십시오. 예, 다음, 아까 그쪽으로 가세요. 예, 하나 앞에. 예.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 간에, 뭐, 그럼 일본이 뭐 같이 하려고 할 생각이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다 하는 사례를 1965년 영국 노르웨이 사례로 설명드립니다. 1960년대 아까 말씀드린 그때 한참 이제 석유가 이쪽 북해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바다에 기름이 있겠다 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더 넓은 대륙붕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냉전 상황에서 영국하고 노르웨이는 둘 다 나토 회원국인데 소련에 대항하려면 이런 거 갖고 싸우면 되지 않겠냐. 우리 안보를 위해서 좀 그냥 좋게 좋게 가자. 이렇게 해서 당시에 그 노르웨이, 지금도 그렇어요. 지형적으로 노르웨이 앞바다는 깊은 해구가 있어서 영국이 노르웨이 쪽에 바짝 붙여서 대륙분 경계를 주장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간선으로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게 뭐 주된 어떤 원리도 아니었고 그런데 분명히 지형적으로 보면 왼쪽 지도에서 보시듯이 노르웨이 앞바다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칠광구 주장하듯이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더 넓게 영국이 주장할 수 있었는데 그걸 제기를 안 합니다. 협상할 때 그 지형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중간선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냉전 상황에서의 안보적 이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갔던 것 같다. 그러니까 대륙붕의 자원도 중요하지만 안보에서의 협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윈윈으로 가려고 했던 사례가 1965년에 영국하고 노르웨이의 대륙붕 경계 획정에서 있었는데 이게 혹시 한일 간의 협력의 어떤 추가적인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음. 금년에 나왔던 니케 뉴스 중에는 뭐 중국이 두만강 쪽으로 해서 뭐 나오려고 한다. 그 우리 뭐 표현의 출해구라고 하죠. 지금은 북한하고 러시아 영토로 그 동북 삼성이 이제 바다하고 차단돼 있는데 두만강 쪽으로 해서 나오려고 하는 거를 중국이 북한, 러시아와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니케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게 안보적으로 봤을 때 일본한테 그렇게 편안한 뉴스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 등등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이렇게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다 이렇게 이 인도 태평양 전체가 한국과 일본 간에 뭔가 좀 더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런 해양에서의 자원 개발에서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 내용은 영국 노르웨이 대륙분 경계에서 이런 안보적인 이유에 의해서 갔었다는 내용은 박춘호 재판관님이 논문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국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김인영 예, 교수님이 아마 잠시 돌아오셨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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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아, 정말 좋은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그 좀 세세하게 그 국장님께서 자료를 좀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큰 그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그 연구하는 학자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제가 그 좀 지정 토론자로 특히 요 일본 그 또 주재관으로 계셨던 김영빈 대표님이 여기 또 관심이 많으시고 또 권호인 고 부대표님도 관심이 많으신데 일단은 우리 부대표님 두 분한테 좀 지정 토론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 부대표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예, 김현빈입니다. 오늘 그 오성익 국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성익 국장님은 2005년, 4년도에 저희 그 동부가 물류기획단에서 저하고 같이 그 사무관으로 같이 근무를 했고요. 2008년도에 그 해양수산부가 폐지돼서 이제 국토해양부가 됐다가 다시 이제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토교통부에 잔류해서 지금은 이제 국토교통부의 그 이제 국장으로 계시고요. 또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우리 오성익 국장님이 본인 소개를 하지 않으셨는데 그 UN OECD 그 지역 개발 정책 위원회에 그 비도시 정책 분과위원회 그 부의장을 맡고 계세요.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도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 해양에 관해서 저도 그 오성익 국장님이 이렇게 칠광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줄은 같이 근무를 하면서도 잘 몰랐는데 참 그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그 3월 26일 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그 오성익 국장님의 그 저서 그 북토크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제가 오성익 국장님이 우리 바다 대화에서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강의가 성사되었는데요. 정말 우리 그 회원들이 꼭 강의를 이 내용을 듣고 또 그 칠광구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유튜브나 뭐 그런 곳에 보면은 칠광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 또 그것보다는 더 원초적인, 더 심도 있는 그런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9월 26일 날 그 한국 해양연맹에서 주최한 그리고 또 조승환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해양연맹에서 그 주관한 그, 그 해양 주권 수호 정책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전 해양수산부 차관 홍승용 차관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그 강의 중에 한 꼭지가 그 막판 초입기에 몰린 칠광구 생존 전략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속에 보면은 한일 대륙분 공동 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첫째로는 그 한일 대륙분 공동 개발 협정을 30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한국과 일본 간의 협정의 계속이나 중단 문제는 한일 정상 의제로 격상해서 그 상향식보다는 그
그 하향식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양국 정상 간의 그 톱다운 형식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이거는 그 한일 어업협정보다도 더 복잡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단위 부처가 아니라 국무총리 중심의 핵심 부처 장관 협의체가 가동돼야 된다. 그런 전문가 의견이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그 협정 파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런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그 경제성 있는 해양 석유 부존 가스량을 확인해야 하고, 끝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륙공 가스 유전 개발 능력을 협상 기획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오성익 국장님, 오성익 박사님의 강의는 이제 그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언급을 약간 이제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정익 그 국장님 강의 중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동중국해 공동 개발 사례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의 석유 유전에 가스 유전에 대해서 이제 공동 개발을 하기로 한 게 2008년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그 이제 공동 개발 구역을 설정하기로 해서 또 이제 일부 그 조그만 구역에 설정을 했는데, 그게 2008년도에 합의는 했는데 그 이후에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5월 달에 일본 외무성에서 그 중국에 대해 그 2008년 6월 합의를 지키고 그 협약 재개에 빨리 응하도록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하고도 그 한일 대륙붕의 그, 그 협, 그 협약 종료 문제하고도 이제 약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그 한일 대륙붕이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게 그 2008년, 2028년이 되면은 이제 종료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일본은 그걸 굉장히 외교적인 그 기렛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그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본이 쉽게 이것을 협약을 종료시키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은 협약을 종료하면은 또 이게 이제 중국과의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종료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오성희 국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민 대표님은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이 길광구에 대한 의견까지도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권호인 부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국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 7광구를 이렇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상설 기구, 대응 상설 조직이 있는지, 두 번째는 7광구에 대한 해저 조사가 완료가 돼 있는지, 그래서 그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7광구가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가 추정치로 대략 얼마 정도가 된다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하고요. 오늘 이 행사 모두에 북극해 얘기를 했는데, 국익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될 수 있는 그 역할과 한계, 그다음에 민간이 할 수 있는 그 역할과 한계가 서로 이렇게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수행하지 못하는 국익 차원의 민간 연구 업무를 대부분 사재가와 재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 연구소가 역할을 분담을 해서 이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하겠습니다. 상설 조직은 근데 외교부 뭐 최근에 그 한일 간의 공동위원회 회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정규 조직이 그대로 그냥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 외교부의 국제 법규국인가? 예, 거기가 이제 외교부에서 통과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산업부는 또 서류 개발 담당하는 그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양 부처의 거기가 정규 조직에서 그냥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홍승용 전 사관님 말씀 언급하셨습니다만 높은 탑다운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말씀도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해저조사 부분은 지금 우리한테 뭐, 매장량을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해저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다 보니까 되게 갈립니다. 어떤 분은 그뭐 별거 없는 거 아니냐. 뭐 텔레비에 나와서 뭐 그렇게 힘 빼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나 싶은데.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알 수 없는 거를 왜 없는가라고 알 수 없는 것과 없는 거는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윌슨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과장됐다고 하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아무리 눈에 띄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탐사 시추를 전 일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경제성이 없다는 거냐. 심지어는 1993년에는 그때가 우리 전형적으로 삼저 시대가 돼갖고 유가가 되게 낮을 때인데 그때도 그냥 해보자. 경제성이 없더라도 계속 가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유가가 높은 상황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탐사 시추를 통해서 좀 따져보자고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민간의 역할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해양 북극해 쪽은 제가 아직 잘 몰라서 네. 다만 그 미국에서 되게 관심 있게 본다는 거는 파악했습니다. 그 아크틱 뭐 이런 거 카운슬 뭐 그런 거 통해서 하고 뭐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도 그쪽에서 온 펠로우분들이 발표하시고 하는 거는 봤는데요. 우리도 좀 이렇게 우리의 역할을 키우면서 외국에 발표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예. 충분치 못. 예, 예. 우리 해양투사선 이사보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보호가 대서양을 가끔씩 다니더라고요. 아, 예. 예, 그 목적이 대서양 그 수심에 있는 음, 해저 화산 활동을 탐사를 하러 다닌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예. 우리의 가장 시급한 우리의 국익이 많이 걸려 있다라고 그 수정이 되는 7강국 이런 데에 네. 이사보를 배치를 해서 네. 좀 면밀한 조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요? 되게 좋은 말씀이긴 한데,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 양국 간에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를 되게 넓게 잡아놨습니다. 그런 조사선이 들어가는 자체를, 예, 물리탐사조차도 합의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해놨는데요. 근데 일본이 우리 모르게 하고 있는지는 우리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네. 예, 또 다른 분들한테 우리 그 프랑스 저 낭트 대학의 우리 김남구 우리 그 박사 과정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해양법 전문가이시니까 좋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프랑스 안녕하십니까. 낭트대학교 해양법연구소에서 박사과정 중인 김남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주 출신 선배님의 명쾌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제주도세요? 예, 저 신효 출신입니다. 신호 예,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외가는 남원입니다. 아, 그리고 그 아까 김현미 대표님께서 OECD 분과위원장도 하시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프랑스도 자주 방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오시게 되면 꼭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고 더불어 예. 김인영 교수님과 다른 회원님들께서도 프랑스에 오실 계기가 있으시면 제가 인사드릴 수 있으면 영광이겠습니다. 음, 그 7광구 문제는 매우 중요하면서 복잡한 사안인데요. 제가 토론자로 말하기에는 아직 역량이 많이 부족하지만 몇 가지 견해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먼저 이 사안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공동개발 협정의 협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방안이죠. 아마 뭐 전문가이신 국장님이나 협상실무 그룹에 참여하시는 뭐 황준식 국제 국제법 외교부 국제법률 국장님이라든지 당국자들이 더욱 잘 아시고 잘하고 계실 거라 확신하지만 제 부족한 견해로는 일단 일본 측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해양법과 국제 판례에 따른 판단입니다. 다만 그 해양법 제74조 3항과 유엔 해양법 협약 제74조 3항과 83조 3항에서는 경계 미획적 수역에서는 획정 협정 체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2007년 기아나 수리남 중재 판결문 파라그래프 467이라 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그 해양 환경에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는 일방적 행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석유 및 가스 매장지 개발은 이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다. 다만 탐성파, 그러니까 지진 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2011년 ICJ 소말리아, 케냐, 인도양 경계 획정 판결문에서도 같은 내용이 명시된 바 있고요. 따라서 협정 종료 후 일본이 일방적 개방 행위를 한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이 됨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쪽에서는 이후 국제소송 가능성도 있음을 통해 협정 연장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개입 가능성 또한 일본에게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협정 종료 후를 가정했을 때 일본의 일방적 개발 시 국제소송 가능성인데요. 이는 일본의 시추 행위가 한국이 주장한 200캐리 이내이냐 이원이냐에 따라 법적 그 접근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캐리 이내라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유엔 해양법 협약 두 조항을 근거로 우리가 국제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하지만 한국은 이제 2006년 강제 배제 절차 선언으로 유엔 해양법 협약 298조 1항 A호 I 부분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 경우 재판 관할권이 성립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관할권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일본 측에게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품이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국장님께서는 이게 협정 종료 후를 가정해서 이 국제소송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그 강제배제 절차 선언을 완화하면서까지 좀 국제소송전을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마지막 질문인데 국제해양환경법을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분쟁이 때로는 조금 지역 보호 협력 협약을 이끄는 키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영국, 노르웨이 대륙분 경계에서 물론 환경 쪽은 아니지만 안보라는 다른 이슈를 통해서 협력을 이끌어냈는데 가령 우리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반폐쇄회 특성을 갖는 지중해에서는 바르셀로나 그 해양 환경 보호 협약과 거기 프로토콜로 대륙분 개발 시 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 프로토콜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의정서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 협정을 통해서 대륙분 개발 시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해양보호구역 설정, 그다음 환경영향평가 등 실질적인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향후 그 7광구 문제가 오히려 이제 우리 동아시아 지역 해양 보호 협력의 틀로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경례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전문가신데. 네. 그냥, 우선은, 그, 예전에 KMI 쪽인가 어느 분이 한국의 단독 탐사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하면 어떠냐, 뭐 이런 류의 연구를 하셨던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그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우선 협정을 종료할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그냥 그런 단독 행위를 했을 때 일본이 그냥 2028년 6월 22일에 무조건 종료의 명분을 주는 게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맘대로 협정에서 약속한 거를 안 지키고 맘대로 행동하느냐라고 하면서 외국에 떠들면서 이제 협정을 종료해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소송 관련해서는 그 아까 배제 조항은 그 왜 생긴 거냐 하면 그 독도 때문에 만든 겁니다. 독도 때문에. 일본이 일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조용히 우리를 항상 하는 게 우리를 소송에 끌고 가려고 합니다. ICJ 심지어는 그 한일 대륙분 공동협정 체결 직전에 그 좀 다툼이 있었을 때 ICJ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이상하다. 그 69년에, 69년에 육지 영토의 대륙연장선로에서 소독이 이긴 판례가 있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우리 보고 IC에 가자고 했을까? 그거는 아마 이제 국제법에 대한 경험이 당장 있었던 게 그거죠. 그 2차 대전 끝나고 전범 재판 했지 않습니까? 전범 재판 때 우리가 상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엄청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법률리를 어떻게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끝까지 가본 사례도 전범 재판. 그런 게 있었고, ICJ에 재판관 했던 분들이 몇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다 시게루. 그리고 그 오다 시게루란 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고, 일본은 우리 해양법 하시는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스탠바이가 다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축구팀 같이 7강구 사안 터지면 나설 교수들이 몇 이제 스탠바이 돼 있다더라고요. 뭐 그런 등등. 일본은 되게 국제재판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노하우를 쌓은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의 자신감이 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 그럼 뭐 외교부의 황국장님 같은 분이 알겠죠. 자신감이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고, 일본, 그 관련해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혹시 혹시나 뭐 종료됐을 때, 일본이 중간선의 일본 측 영역에서 뭔가를 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그걸 아무것도 말 안 하면 무기이고, 뭐라고 하면 분쟁. 분쟁이 되면 뭐 재판소를 가면 어떨까요? 라고 할 때 뭐라고 할지. 그리고 재판소는 우리가 그 해양법의 배제 조항을, 강제 조항을 강제 관할권 배제 선언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식으로 이 재판이 연결되냐 하면 그 어떤 사건, 이 재판소에 오게 된 그 사건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왜 이런 갈등, 분쟁이 왜 생긴 거지? 라고 그거를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문제의 근원을 뽑아내자.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였냐? 아,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다른 주장을 하네. 그래서 우리가 배제선을 한 겁니다. 그 독도의 영유권까지 재판의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일본의 속셈인 거를 우리가 다행히 일찍 파악하고 또 강제 강화권 배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일본이 조용히 있고 뭐 밝은 표정일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뭐 국익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뭐 양보하고 뭐 그런 스타일인 좀 아니죠. 네.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
항상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는데 우리도 뭐 그런 혹시나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잘 준비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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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이셨습니다. 박범빈 교수님 좀 부탁드릴까요? 예, 오성익 국장님 하여튼 뭐 최근에 이제 또 7강구 상당히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또 해양 문제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예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하여튼 많이 배웠고 또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 7강구 쪽이 보니까 이제 현재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중국에서 네, 영정 그쪽 그 지역에 유전이 있어서 그쪽에 이제 석유 가스 발견 지역에 지금 계속 그 시추 작업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7강구하고 이제 인접돼서 보다 보니까 우리 한일 간에 명확하게 서로 간에 어떤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향후에 이것을 빌미로 특히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국제법을 네, 자기들의 음, 편의대로 이제 해석을 하고 이용을 하고 네, 있습니다. 항상 네, 보면은 네, 아마 이것도 그러한 측면에서 한일 간에 중간선이든 우리가 볼 때 좀 중간선이 약간 좀 손해죠. 엄밀히 따지면 현행 뭐 해양법상 뭐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대륙붕의 어떤 끝단으로 했을 때 우리가 유리한데 하여튼 좀 한편 양보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하여튼 상당한 실익을 찾으면서 좀 뭔가 어, 협정을 다시 한번 연장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중국의 그 어떤 해양력을 계속 확장하는 측면에서 특히 이러한 어떤 해저 자원 개발 측면도 한편으로는 해양력을 좀 확장하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하고 있지 않느냐 싶어서 한일 간에 명확한 그런 연장을 해서 다시 한번 재협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리고 만약에 그 한일 간에 이러한 협정이 지금 조정이 안 되고 한다 그러면은 중국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뭐 보니까 제2소구나 제4소구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그것도 자원 매장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분쟁 가능성.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지금 보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 자원적인 것도 있지만은 또 해상 간헐천하고도 관계가 되거든요. 이게 네, 지금 보면 상당히 그 한 중일 간에 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심각합니다. 이게 또 보면은 이런 측면도 좀 계속 중국이 한편으로는 좀 고려하고 있는데 한국은 약간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일본과 중국은 뭔가 이게 서로 양반하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동향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고 그럼 중국의 동향까지는 사실은 근데 일부 특강을 하다 보면 그런 질문 주시고 뭐 그래서도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게 우리 제끼고 둘이 뭐 같이 하는 거 아니냐 뭐 요런 걸 걱정된다 뭐 요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물론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일본이 이제 그건 하는 행태나 보면 중국하고 꼭 뭐 같이 하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불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은 아니 내 건데 왜 내가 가져야지 무슨 중국하고 나눠 먹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외교 스타일은 뭐 대국 뭐 이제 중국이나 다들 그러던데 조금의 빈틈을 안 주고 항의를 다 합니다. 자기네 주장과 달리 가는 거에서 항의를 하죠. 우리도 좀 그런 게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일본은 기본적으로 협력보다는 그냥 우선 자신의 것은 자신의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한 논리로 우선 가고 그러고 나서 분쟁이 생기면 그거야 그때대로 싸우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그런 예상이 좀 듭니다. 누구의 협력이 굳이 필요하냐 하면 뭐 미국하고의 협력, 뭐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요거는 확실히 뭐 열심히 생각할 텐데 이게 좀또
그래서 중국하고 굳이 뭐 협력까지 할 생각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저는 반신반의하는 편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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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시간이 있고 많이 됐기 때문에요. 교수, 지금 이제 신원수, 교수님, 제가 예, 한마디만 좀, 예. 누구요? 예, 제가 교수님, 제가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예, 어, 방호사님 아, 참, 계십니다. 방호상 교수 제가 잊어버렸네요. 예, 방호상 네, 교수님이 예, 우리 또 해양부 교수님인데 제가 지금 예, 지정해놓고 잊어버렸습니다. 예, 방 교수님 부탁합니다. 뭐, 예, 예, 방금 전에, 이제, 중간수역에서 이제, 일방이, 즉, 일본이 이제 개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관련해서는 이 네, 국제법적으로 이제 대응 조치라고요. 네, 그 이제 중간수역에서, 즉, 그 중첩수역에서, 네, 일방이, 그러니까 분쟁수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 일방이 개발하게 되면, 예, 이제 그에 대해서는 이제 엄중하게 외교적으로 경고를 하고 예, 중지 요청을 하되 예, 그렇지 않고 계속 개발이 되면 예.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동일한 어떤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개발 조치를 취하는 그런 대응 조치가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아, 예, 이제 그런 부분을 똑같이 개발하면 된다. 아, 네네. 그것도, 네, 네. 아, 예, 그리고 국장님 이거 뭐 이거 발표 여러 가지 이제 공감되는 그런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거기다 한 가지만 제가 추가하자면, 네, 예, 뭐 이제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이 1969년이고, 그 네,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대륙붕 육지자연 연장론이 에 따라 가지고 이제 판결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1985년은 리비아 몰타에서는 이제 중간선 원칙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요,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에 또 이 ICJ가 니카라과 콜롬비아 이 사건 판결을 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굉장히 또 중대한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이 관습국제법을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국가의 200캐리 이온의 대륙붕은 다른 국가의 200캐리 내로 확장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 거리 기준 이제 우위를 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또이 부분이 또 이 대한민국에게는 음, 어떻게 보면 불리하게 네, 또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또 좀 안 좋은 그런 어, 판결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우리 김남구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현행 국정을 유지시키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교적으로 좀 이제 힘을 이제 쏟아 나가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이 크고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협정 종료 후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협정 종료 이후에 이제 그 대비할 때는 또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국제법에 보면은 이 관습국제법을 또 확인했다 가지고요. 근데 관습국제법에 대한 또 지속적 반대자 그런 또 얘기가 음, 있습니다. 그게 음, 무슨 말이냐면 관습국제법이 형성 초기에 아예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형성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해 버리면 예, 그 반대한 국가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라는 그런 또 이론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거리 기준 우위론이 이제 관습국제법으로 확인됐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거리 기준 우위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유의 대륙봉 그 자연연장 이론, 자연연장 입장을 우리는 계속 견지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한 또 지속적 반대자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는 그 대한민국의 좀 이제 그런 입장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이제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예. 아, 너무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사안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어느 분께서도 뭐 언급하셨습니다만, 우리의 대륙붕 내지는 이의지가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하고도 연접해 있고, 이게 서로 맞닿아 있고, 근데 어느 논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는 뭐 이런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국가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예, 그런 걸 같이 좀 고려해서 논리를 개발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요. 신원수 배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전용우 교수님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말씀 잘 들립니까? 네네. 이제 오성익 국장님 아주 칠광구에 대해서 그 종합적으로 강의해 주셔가지고 이해를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이제 국장님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저는 한평생 그 해양 프렌트
에 이제 몸담으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예, 이게 이제 해외 프로젝트를 주로 많이 했지만 한창 개발해 가다가 뉴트럴 존 분쟁에 걸려서 실제 프로젝트가 서스펜전이 되고 그런 경험도 제가 이제 몇 번 있는데 사우디 쿠웨이트 말씀입니까? 이제 사우디 쿠웨이트의 그 아, 프로젝트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분쟁에 걸려서 결국은 프로젝트를 중간에 음, 드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대우조선에서 이제 플랫폼 다 만들어 놓고서는 해체하는 상황까지 가고 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우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존 협정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양국이 조광권자를 지정해야 뭐 앞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음, 거기에 트랩에 빠져가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2010년에 이미 일본이 실질적으로 중단 선언을 해서 안 가는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는 이제 이걸 연장하든지 기존의 협정을 개선을 하든지 뭐 해야 될 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 듣기에는 지형적으로 일본에는 오키나와 해구도 있고 대륙붕이 바로 가파르게 절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설사 자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한국은 대륙붕이 쭉 연결돼 있어 가지고 한국은 이제 지리적으로도나 지질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이제 한국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존 협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뭐 협상을 하든지 한다는 거는 별도로 놓고라도 어느 경우든 지질 조사는 일단 확실하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지질 분석을 통해서 그 지질 구조를 갖고 아 이게 어디가 가능성이 가장 있겠구나 없겠구나 하는 거를 실용적으로 우선 국가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않겠나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확실한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지질 조사는 끝까지 해가지고 지층 분석을 해서 가능성을 판단한다 경제적으로는 그런 목표는 하나 설정해야 될 것 같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해양법으로도 그렇고 이제 협상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고려 요소는 많은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는 너무 칠강구를 경제적인 데만 자원 개발 쪽에만 놓고 너무 그쪽으로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히려 그런 것 쪽에서 문제가 안 풀릴 때는 좀 크게 보고 시선을 크게 보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영이 바뀌어서 해양 세력 대 이제 대륙 세력하고의 이런 전선을 형성해 가면서 미중 패권으로 이렇게 이제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한미일이나 한일 간의 어떤 안보 측면 이런 거를 좀 강화해서 그 그런 문제를 좀 경제적인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풀어가면서 이제 문제를 좀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건 효율의 문제가 아니고 에피션시의 문제가 아니고 이펙티니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관점으로 전략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경제적인 관점이 아닌 안보와 군사적인 관점으로 지금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이 더 우리한테 이익이 많지 않겠나. 이제 이런 예, 생각에서 예. 경제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 결국은 뭐 그렇게 되다 보면 앞에 영국, 노르웨이, 대륙분 경계의 그런 쪽들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탐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정보를 많이 갖고 지질학적으로 아, 우리 구역이 훨씬 가능성이 많다. 뭐 그런다 그러면 구태여 일본에 매달리고 그렇게 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설사 탐사를 해서 지질학적으로 보니까 중간선을 넘어서 일본 구역 쪽으로 많이 석유 구조가 광구가 그렇게 개발 가능성이 많다. 그런다 그러면 또 동티모르 호주의 우드사이드에 선라이즈 그레이트 해저 유전 공동 개발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같이 하자라든가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협력할 걸 협력하고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그다음에 시대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지혜를 찾는 게 중요하지. 굉장히 경제적인 관점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예, 잘하겠습니다. 예, 문제를 풀기가 더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예, 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전영우 교수님, 예, 정 교수님 네. 좀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제가 뭐 네. 메모를 하긴 했는데, 이게 뭐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칠광구는 사실 이제 국민의, 머릿속에서 거의 지워졌다가, 최근에 이것이 이슈가 되면서, 또 조금 협력이 강화될 조짐과 가능성이 요즘 들어서 논의되는 가운데, 우리 과거에 이제 해양수산부 계시다가, 국토행보로 넘어가신 이제 오 국장께서 이 문제를 쭉 파고들으셔서 국민의 내려 속에를 오늘 특히 이제 역사와 배경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줘서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전공하신 교수님께서도 많이 토론해 주셨고 특히 우리 신현수 신현수 대표님께서도 역시 경륜 높은 데서 오는 이런 좋은 조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사고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것 같고 향후 좀 더 칠광구에 대해서 국내에서 좀 많이 논의해서 국민적 관심과 또 정부에서 조금 조직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발표와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뭐 말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선희 그 국장님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시간 내서 저희들한테 좋은 발표해서 고맙고요. 내일 좀 정리해가지고 그 또 동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 또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요.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박 배국장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해 주신 분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박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네, 이거로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선희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